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김태훈 선생님하고 한 3년,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네, 예. 이래저래 이제 좀 작당을 하고 있고 공통점은 딸이 둘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이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 성함부터 얘기를 하시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첫 방송이라서요. 예. 저는 조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시민을 위한 스토리텔링 뭐 글을 쓰셨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네. 저자분이 직접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본래 제가 대학에서는 조경학을 했었어요. 조경학을 했는데 그게 썩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오신 분한테 조경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재밌는 분야를 찾다가 이제 문화정책이라는 분야를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그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 쪽에 이제 모든 그 채널이 다 닫히면서 좀 손가락을 좀 빨고 살은 적이 있었죠. 그때 제 은사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좀 뒹굴다 와라. 이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제가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창원에 가서 경남도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에 좀 이제 기자로 좀 활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제 사회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7년 정도 하면서 뭐 그 K-팝 같은 한류 관련된 업무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문화정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이제 97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IMF 터지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전에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토리텔링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결정적인 계기가, 타이타닉 영화였어요. 타이타닉이 이제 1998년도 2월 20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 취임이 2월 25일 날 취임을 합니다. 한 5해 정도 전에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그 IMF 탈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사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타이타닉을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런 좀 이렇게 아젠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문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좀 뭐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이제 제 친정집인 경남도민일보하고 이제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라는 걸 같이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몇 개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작년에 이제 책이 나왔죠. 그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이라는 책도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소개가 될란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 이제 부제가 보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담론. 네. 이게 이제 전작이었던 성심당하고도 큰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의 탄생 비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들려주시면. 이게 이제 책은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제 친정집에서 경남도민일보에서 피플파워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 잡지가 그 지역에 경남 지역에 이제 인물들 이제 주로 소개하는 건데 그때 그 편집장 되시는 분이 김주환 그 이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연재를 좀 해라. 예, 너가 좀 연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연재를 뭘로 할까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써놓은 글도 좀 있고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때 도시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매달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게 한 2년 정도 좀 쌓였죠. 그게 쌓이고 이제 올해 초에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 이제 이걸 묶어서 책으로 내자 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제가 좀 비환데 약간 좀 협박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책을 쓰기로 한 거는 이제 작년 이제 성신당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바로 쓰자고 했는데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다시 쓰려고 하니까 옛날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생각이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또 그 한 2년 6개월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한 것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다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판사에서 이 편집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 편집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몇 월 며칠까지 원고를 안 주면 이 편집자는 일 안 하고 그냥 나로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봉급을 받아가는 그 입장이 되면 회사 입장이 뭐가 되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을 받았어요. 친정집이니까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싶어서 불이 나게 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원고를 넘기고 조금 이제 다듬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5월달에. 그 처음 얘기하셨을 때 네. 이제 98년도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돈이 된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성에 대한 부분과 속에 대한 얘기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좀 초반에 이제 깔리는 좀 주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전체를 보면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관점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딱딱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론적인 거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의도 나름대로 한번 내려보고 네. 도시 스토리텔링이라는 뭐 이런 거다라고 정의도 내려보고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제일 공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엘리아데라고 하는 그 비교 종교학자,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쓴 책 중에 성과 속이라고 하는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학자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에 끌끌어왔던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타이타닉 이후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네.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제 중앙정부의 그 아젠다가 지방정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축제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어떤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레토릭이.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꼭 스토리텔링이 저래야 되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꼭 돈을 버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도구화 되어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을 계속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이제 부딪힌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그 엘리아데의 그 개념을 좀 접하고 이게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엘리아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엘리아데가 이제 성과 속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속된 부분, 이제 세속적인 부분도 있다. 그 두 개가 이제 병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세속적인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관한 거고 그 성스러운 부분은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존재 가치라든지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성스러운 건 뭐냐 했을 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게 뭐 종교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아데의 표현은 뭐냐면 성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세속적이지 않은 게 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은 거. 이게 세속적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성스러운 것은 그게 아닌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짓은 못해. 라든지 내가 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내가 그렇게는 안 해. 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제 종교나 도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건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예전에 봤던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친구의 마지막에 그 준석이가 동수를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습니까? 네. 면회를 와서 니 와 그랬노? 동수한테 미안해서 동수한테 면해서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유호성이죠. 준석이 역할을 했던 네. 그 유호성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친구를 이렇게 파는 게 그게 이제 자기는 쪽팔리는 어떤 그게 이제 그 세계에서의 성스러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성스러운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형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신화, 설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신화, 설화들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뭐 백예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서사도 있고, 뭐 당군의 아들 홍익인간 이런 서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서사를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요즘 뭐 오뚜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뚜기 그 가뚜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오뚜기가 마케팅을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현혹시키는 하나의 어떤 레토릭으로 그걸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아는 순간 굉장히 어떤 분노와 그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그 오뚜기가 자기들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익의 증가율을 감수하고 예를 들어서 라면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혹은 GMO의 어떤 원료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잖아요. 세속적으로 뭐 당연히 그걸 해야죠. 네. 뭐 속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감동을 좀 느끼고 좋다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은 바로 그런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뭐 지방의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스토리텔링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망하는 횟수도 많아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성과 속이라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본질적인 게 물론 이제 그게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게 잘 됐을 때 이제 더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인 성과도 나겠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이 스토리텔링을 너무 세속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 제목이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사실 가로가 있어요. 가로는 뭐냐면 관광객을 위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 스토리텔링.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차기작은 이제 가뚜기가 나오는 건가요? 시리즈로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오늘 요즘도 이제 그 가뜩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되는 또 얘기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내부 거래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취재도 하고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책에 보면 유독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 도시 정치 얘기를 좀 네, 했죠. 네. 그게 이제
언뜻 보면 이게 그냥 이야기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정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읽다 보니 조금 수긍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우리 구체적인 도시로 가면 도시 안에서는 이제 축제라든지 뭐 문화예술 이런 것과 관계되면서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뭐 순수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치야말로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단순히 권력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뭐 귀족이나 왕 피에 의해서 어떤 계급에 의해서 갖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제 시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공화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그 시민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공간이 그 저기 같아요. 그 효창원, 효창원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그 이 스토리텔링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나 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본래 이제 효창원이 이제 김구 선생과 그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희생됐던 그 의사들을 모셔놓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된 독립된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참배도 하고 항상 기리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구를 기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맞습니다. 이승만 씨라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분이 그 국민들이 어떤 김구라는 선생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1950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책에는 써놨습니다. 56년인가 7년인가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축구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 유치를 하면서 국제 규격의 경기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효창원 바로 앞에 운동장을 지어버리죠. 그게 이제 효창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이제 효창 운동장에서 꽤 그렇죠. 국대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동대문 운동장하고 이제 효창 운동장 두 군데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효창원이라는 이름이 잊혀지고 효창 운동장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가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어떤 부분을 이제 지우는 거죠. 일종의 이제 디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효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불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90년대 민주운동 있고 나서 90년대 말부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정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 공동체의 어떤 핵심적인 스토리텔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보면 광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공간이 전남도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남도청의 정부에서 이제 그 DJ 때였나요? 네. 그 문화 중심 도시 하면서 문화의 전당,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그곳에 이제 전남도청 인근에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전남도청 건물은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총탄 이런 거 다 지우고 거기 이제 회의실 집어넣고 이제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광주를 가보면 항상 갈 때마다 그 앞에 농성장이 있습니다. 이 훼손하면 안 된다는 농성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5.18 광주 그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 때 전남도청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 중에 하나가 전남도청을 복원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추구하는 혹은 그 도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떤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지켜야 될 어떤 규범 혹은 질서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로 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야말로 좀 그런 본인 스스로가 스토리텔러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스토리텔러라는 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게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네. 그 역사에 이제 자기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게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 되시는 분이 좀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을 좀 잘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빨리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책 내용 중에 또 보면 네. 스토리텔링이 이제 도시의 경건한 공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공간 얘기하셨던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관광지 뭐 이런 데들 위주로 이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관광지하고는 좀 어떻게 좀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떠신지.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신 분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제 뒤로 가면 생각보다 잘 읽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근데 왜냐하면 이 스토리텔링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돈벌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본질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그 성스러운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공간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는 건축가이긴 합니다만 성효상 건축가라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간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공간이 번잡한 공간이죠. 도시의 핵심이니까 이제 다운타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화가라든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번잡한 공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간이 휴식의 공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라든지 그래서 이제 주택단지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완전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휴식의 공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건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시가 추구하는 이제 어떤 상징성 이것들을 보여주는 경건한 공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하고 이제 관광지하고 자꾸 이제 섞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도시의 어떤 경건한 공간을 보면 사실 이제 그 도시의 품격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저희 조합에서도 이제 얼마 뒤에 유럽으로 이제 여행 가는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베를린을 갈 거예요. 그 베를린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일본과 비교하면서 항상 독일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국회의사당 네. 바로 옆에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네. 있죠. 보면 이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서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기념관이 이제 마치 이제 채찍으로 이제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기념관이 있는데 그게 도시 한복판 가장 중요한 독일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바로 옆에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 땅값이 얼만데 거기 건물 지으면 얼만데 이렇게 갈 텐데 참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조상들, 선배들이 이제 저지른 과오나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철을 밟지 말자. 민족주의에 이렇게 함몰이 돼서 밟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공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다 감동을 받잖아요. 아, 독일 애들은 확실히 좀 다르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자꾸 희석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도시 스토리텔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품격을 보고 그런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봤을 때 그 도시도 가보고 싶잖아요.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관광도 되는 거지. 네.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관광지 만들려고 저렇게 했네라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우리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저기 삼풍백화점. 네네. 삼풍백화점 그게 95년, 5년인가? 5년일 거예요, 아마. 95년도에 그 삼풍백화점. 그때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추모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거기가 한티역이고 지금 롯데백화점이고 그러니까 예. 뭐 그 근처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 어디 구석에 있어요. 헐. 그래서 거기 그 아는 사람만 갈 뿐만 아니라 그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거기 가서 헌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경건한 공간으로 추모해야 될 공간으로 이렇게 제대로 가꾸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꽃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꽃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안내문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성수대교에. 그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추모비가 있어요. 추모비가 있는 것 자체를 처음 듣는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어디 있냐면 강변북로 한가운데 있어요. 강변북로가 조금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돌고 하는 곳에 예를 들어 이제 유턴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게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쌈지 공원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딱 하나 갖다 놨어요. 차도 한 두세 대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제가 비약입니다만 네. 비약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기억해야 될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공간을 정말 경건한 공간으로 잘 가꿨더라면 과연 세월호가 있었을까? 이건 물론 비약입니다. 뭐 네. 그래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도시 우리 시민들은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항상 이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기념일 때 혹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힌 나라의 정상들이 왔을 때 그때 항상 그 사람들을 모시고 그 길 가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렇죠. 기념관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의식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 이런 데 이제 갖다 놓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라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걸 하는 도시와 그걸 하지 않는 도시가 같지는 않을 거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픔을 드러내는 과정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아픔을 제대로 드러냈을 때 제대로 된 상처 치유와 이후에 이제 재발 방지가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야기가 쭉 그렇게 가다가 약간 생뚱맞게 이제 스포츠 얘기가 또 쭉 나와요. 예,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동원 선수를 참 좋아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최동원 동상과 관련돼 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네. 만지는 그래서 거.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보다 비중 있게 좀 다루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제가 이제 그 스포츠를 이제 한 챕터를 이제 거의 사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많이 아는 부분인데 스포츠라는 게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도시들은 이제 도시국가 뭐 이런 시절에는 도시끼리 전쟁도 하고 네. 우리도 보면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네. 지방 호족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됐지만 그마저도 살림은 또 살림끼리 또 이렇게 해서 또 중앙 정부가 또 권력 투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도시에서는
도시끼리 전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대리전 같은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유럽은 또 옛날부터 봉건제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봉건영주의 어떤 그것이 지금의 도시로 그대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이제 미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독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바이에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축구팀 있죠. 그 리버풀이라고. 네. 그 비틀즈가 나왔던 고장. 그 리버풀의 서포터즈들이 쓰는 플랜카드 그 응원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We are not English.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야.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야. We are Scouts. 스카우스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리버풀 사람들이 먹는 고기죽이에요. 고기죽인데 겁나게 맛이 없는. 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왜 저런 걸 먹어 하는 그 지역에서 주로 먹는 고기죽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 사람 되는 것보다 리버풀 사람 되는 게 훨씬 중요해. 이런 게 있죠. 비록 맛없는 것 좀 먹더라도.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Manchester is more than England. 이런 또 이렇게 슬로건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민들을 이제 결속을 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스포츠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신화를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2016년도에 2015년 16년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팀이 레스터 시티라고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죠. 네네. 그때 축구 좋아하는 사람만 아는 네네. 그 런던 북쪽의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한 인구 한 2, 30만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그 팀이 132년 된 팀인데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한 거예요. 그냥 단기전 우승이 아니라 리그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선수들 연봉을 다 합치면 당연히 그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유명한 선수가 없어요. 선수들 연봉을 다 합치면 손흥민, 이정용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팀이 리그를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역시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축구는 열정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그게 말하자면 신화잖아, 신화. 그러니까 새로운 신화를 이제 21세기 2016년도에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작년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우승을 시카고 컵스가 했지 않습니까? 시카고 컵스가 우승할 때 이제 염소의 저주를 풀었다. 그게 그것도 한 100년 넘었죠, 우승한 지가. 네. 그때 할머니 팬에 여기다 그 티셔츠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슬로건을 듣고 나오셨는데, 그게 이제 염소의 저주를 푼 어떤 하나의 그 계기가 되면서 그때 시카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밤새도록 축제를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시민들이 단순히 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 게임을 보면 이제 우리 하잖아요. 우리도 한일전 하면 대단히 결속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화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같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인데 우리는 창원 사람이지 부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낸다 그러면 프로 팀한테만 맡길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다 생활체육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속한 다양한 그룹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그런 형태로 이게 스포츠를 그 정책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이죠. 유럽이 특히 이제 이런 스포츠가 많이 생겨야 된 게 이제 근대 국가,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예전에 이제 왕가들이 이제 지배하던 왕족 가문들이 지배하던 곳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될 때 그때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하고 결속시키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보면
아일랜드에서는 또 갤릭 스포츠라는 게 있거든요. 게릭 스포츠? 예, 갤릭 풋볼이라고 그거는 축구가 손발을 다 쓰는 축구를 해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헐링이라고 이렇게 골프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축구 럭비처럼 하는 그런 또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이제 영국의 영국의 이제 지배를 받을 때 자기들을 이제 정의해주는 그 헐링을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켄 로치의 그 유명한 영화 그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이 헐링 장면이에요. 들판에서 이제 그 주걱 들고 이제 헐링하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게임을 하고 마을에 딱 들어왔는데 영국군이 들이닥치는 거죠. 들이닥치면서 총칼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불법 집회했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그 어떤 뭐랄까 이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런 거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북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한 번씩 출장을 가면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 환경의 어떤 조직이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 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게 이제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 단위 어떤 걸 다 쥐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됐던 무슨 활동이 됐던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개혁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 조직에 부딪혀 가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을 좀 바꿀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전 스포츠가 아닐까.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조직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다양한 우리 동네 스타가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동네와 저 동네와의 어떤 기록이 쌓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괜찮은 또 건강한 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생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스포츠를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이 생각납니다. 예. 지역별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해서 예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뭐 연말 결선이라 그러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하고 하면 실제 가수로도 데뷔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우리 동네 가수.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야.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많이 차단이 됐고 이제 뭐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되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쭉 넘어가면서 뭐 도시 뭐 스포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끝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이제 미디어라는 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체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뭐 미디어를 강조하시는 어떤 뭐 의미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스토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미디어죠.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 미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옛날에 이제 종이가 없을 때는 그리고 이제 문자 해독률이 낮을 때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음유 시인들이라든지 유랑 시인들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그 타운 크라이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종 치면서 이렇게 광고해주는 그런 들이 미디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이가 생기면서 이제 종이와 인쇄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 뒤집어지잖아요. 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가 끝나고 그렇죠. 근대로 넘어오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스토리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토리 그 핵심 스토리 이제 우리를 결속시키고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급되고 공유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미디어 환경이 구글 회장이 누구였더라? 구글의 이름이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구글 회장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의 손끝에 이렇게 많은 힘이 모여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연세들이 조금 있으시지만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MCN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보면 우리 나이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 돌아가는 거를 해설해주고. 근데 그게 팬들이 뭐 초딩들, 중딩들, 뭐 팬들이 막 수십만 명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누구나 자기가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장비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장비를 편집까지 편집과 송출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순히 이제 수동적으로 스토리를 받고 이렇게 참여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슈를 직접 소통을 하고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그걸 다른 또 이렇게 공동체에 또 전파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좀 좋은 의미로 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좀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과천이었든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에 어떤 동네에 법무부에서 이제 알코올 교정 기관을 이제 그 이주를 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알코올 교정 기관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단 님이라 그러고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집값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이사를 합니다. 분할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비밀 작전을 하다가 동네 분한테 들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물어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 단톡방에다 그 얘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죠. 순식간에 퍼져서 그 지역, 그 이튿날 이미 수백 명이 거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나와라. 그래서 이거 무슨 짓이냐. 이 얘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동네 사는 어떤 언론사 기자가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 양반이 코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모아서 과천 정부 청사로 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순식간에 또 단톡방을 타고 쫙 퍼져가지고, 버스를 몇 대를 대절을 해서, 이 과천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구호가 법무부 장관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 정도 되니까 또 과천에는 또 그 어머니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또 남편들도 있을 거고 남편들도 다양하게 자기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순식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가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압박을 못 이기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 대표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백지화가 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 분당에 그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알코올이 아니고 보호관찰소였네. 예,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학부모 단톡을 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모들 뭐 그나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렇게 좀 사회에서 그래도 뭐 지도층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애들이 탔던 배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 되고 분당 서영고 애들이 탔으면 구조를 안 했을까? 그리고 서영고 애들이 탔을 때 지금처럼 언론이 저렇게 했을까? 라는 얘기들이 실제 조금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고요.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진짜 그대로 실행되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렇군요. 와이프도 나가고 데모라 하는 걸 딱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그 성남시 교육청, 뭐 성남시청, 뭐 과천종합청사 막 이렇게 다녀가지고 바로 이게 무력화돼 버리니까 주변의 여론은 그냥 성남에서는 그나마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죠.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신 이제 분당을 바라보는 이 나머지 시선에서는 저게 분당이니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태훈 선생님이 사시는 덕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가능할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좌절시키고 백지화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주축 세력들이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자기한테 놀란 거예요. 물론 이제 남편 힘도 뭐 했겠지만 아 우리한테 이런 힘이 있었나? 이제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기들한테 놀란 그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거를 좀 우리한테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좀 지역을 위해서 좀 사용하자. 그래서 그냥 봉사단체도 만들고 뭐 여러 개를 만들고 했다는 얘기까지 전 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뭔가 어떤 중요한 아젠다가 있고 중요한 어떤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명확할 때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가동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우리 도시 혹은 우리 동네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 동네가 지켜야 될 경건한 공간이라든지 우리 동네가 좀 이렇게 기려야 될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되는 그런 어떤 마을이라면 그 힘이 상당히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을까. 네. 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물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가 왜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동네 사는 게 자랑스러운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심당을 책을 쓸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자기 도시가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전에 가니까 생각보다 많은 상대적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심당 핑계로 대전 사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성심당 스토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한테 성심당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성심당 사람도 아닌데 우리 도시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당신이 꼭 알아야 돼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좀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카톡만 할 게 아니라 좀 기왕이면 이게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게 중요해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조직을 해나가면 우리 스토리텔링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긴 이야기 잘 들었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뭐 작가님한테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혹시 읽고 오신 분은 제가 춘천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제 3년쯤 됐는데 팟캐스트. 네. 예. 얼마 전에 선생님 책으로 제가 팟캐스트 다루게 했는데 춘천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인천 오고 나서 춘천에 되게 스토리가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말씀하셨던 스포츠 얘기도 춘천고등학교가 야구. 항상 되게 지역 하위권이었거든요. 야구나 본선에도 온다고 했는데 서울에 어떤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전학으로 오면서 그 학생들 덕분에 춘천고가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정말 지역에도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야구 분모지 학교가 고등학교 야구 하나로 마치 그때 와서 고시행처럼 예. 춘천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 춘천은 아무래도 좀 약간 그 지역 강원도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살고 있고
누적된 스토리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 특히 저처럼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적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까 그런 것들이 책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주민의 도시죠. 그러니까 뭐 경주나 뭐 이 진주나 전주, 춘천 이런 데는 이제 옛날부터 있던 도시였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시는 공단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토리텔링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저기 일산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보면 슬로건이 고양시 600년 얘기를 합니다. 600년 전에 지명이 있었겠죠. 고양과 관련된 뭐 관아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고양시가 600년이라는 게 좀 시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고양시 가게 된 건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들어간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600년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이야기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주민의 이 주가 되는 인천이 대표적이죠. 그나마 인천은 이주민 중에서도 오래된 이주민이잖아요. 근대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 도시에서 먼저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이주민의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그게 뉴욕 도시가 탄생하게 된 하나의 설화죠. 그게.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들, 어디서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 총알바지로 오고 그 안에서 갱단들이 혈투를 벌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우리가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그 뉴욕이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신화 혹은 설화에 해당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또 함께 만들어낸 어떤 성과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창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창원도 대표적인 이주민의 도시잖아요. 그 일자리 찾아서 오신 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창원시가 그 통합이 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 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최윤덕 장상이라고 세종대왕 때 이제 아주 유명했던 장군입니다. 그 좌의정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제일 이제 창원 출신이니까 그걸 이제 다 모셔놓은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못 하는 거예요. 동감하는 뭐 몇 분은 계시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마산으로 치자면 마산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이 있었고 한일합섬이라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한일합섬이 동양 최대 공장이었어요. 그때 이 구로에만 여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공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곳이 마산 한일합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혹은 이렇게 해서 많이 왔죠. 이렇게 일자리 찾아서 집에 이제 입도 좀 덜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 누이들이 많이 가셨죠. 이제 아들 공부시킨다고, 막내 아들 공부시킨다고. 근데 그때 이제 그 공부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한일 여자 실업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뭐 뜻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학교에 가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이 지금도 그 잔디밭 이름이 뭐냐면 팔도 잔디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여공들이 팔도에서 오면서 자기 고장의 잔디 때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의식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마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경숙 작가를 이렇게 항상 떠올리면 항상 구로공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기가 겪었던 일이 하나의 자산이 돼가지고 그런 작가가 탄생을 했다면 한일합섬에도 그에 준하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잘 이렇게 엮어냈으면 정말 영화 드라마가 아마 수십 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산시장이 건설업체에다 팔아버려요, 그 땅.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한일여실은 남아있죠. 그 학교는 이제 한일여자고등학교로 남아있으면서 그 잔디밭은 남아있지만 그 공장이 있었던 곳은 싹 밀고 마산 창원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옛날 그 터였다는 거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충일 날인가요? 그때 왜 애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독일 파독했던 간호사 그다음에 뭐 광부 그러면서 이제 구로공단에서 이제 일했던 요공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도시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신 거죠. 인천이면 항구 노동자들이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서 좀 출발을 하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이 좀 너무 길었나 봐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일단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책에 이제 소제목을 뭐 어떻게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쓰셨는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붙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담론이라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요. 그래서 뭐 나만 혼자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같이 만들고 태훈 선생님도 거기에 참 성심당이라는 책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제 시민을 위한 이 도시 스토리텔링 이 책까지 해서 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연작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담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